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배경사를 보고 있죠. 오늘은 로마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정치적인 변화를 겪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겪고 그곳에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오늘 이렇게 보고 있듯이 로마 지도에 보고 있듯이 로마라는 나라가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유럽 전 지역, 지중해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또 이 동방까지 넘어와서 동방의 많은 지역까지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애굽까지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신상의 모습처럼 철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처럼 로마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국을 유지하고 제국의 평화를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로마 시대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을 통해 많은 변화들을 유대 민족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하스몬 왕가 가운데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왕위 다툼, 왕권 다툼,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 헤롯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 가의 가계를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안티파트르 2세, 이 안티파트르 2세가 바로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이 안티파트르 2세는 이두메의 족장, 에돔 족속의 족장이면서 이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행정관이었습니다.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세워진 관리였죠. 그런데 이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의 전쟁 가운데 내전 가운데 이 안티파테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안티파테르, 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 대응하는 힐카누스 2세의 편을 들게 되죠. 이 안티파테르가 실상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기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테르 2세가 계속해서 힐카누스를 자극을 하고 힐카누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바티아의 또 이 동쪽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의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이 내전은 짐작할 수 없는 혼탁한 상황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이 두 형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은 바로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로마는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로마의 중재를 거부하게 되면서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하면서 로마가 전면에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안티파테르 2세가 이제 그 유대 지역의 모든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제사장은 힐카누스 2세가 갖게 되고 정치적인 통치권은 안티파테르 2세가 유대 지역 행정관으로 등장하게 되죠. 바로 카이사라에 의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라에 의해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파사엘과 헤롯에게 이 지역들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잠깐 BC 40년 파르티아에 의해서 유대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 파사엘은 죽게 되고 헤롯이 왕위로 등극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변동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를 대왕이라고 칭하게 되죠. 그 헤롯,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헤롯은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고 또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부인들을 두게 됐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두게 되죠. 그런데 말년에는 어떠한 망상에 빠지게 되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한다라는 그 망상에 빠지면서 자기의 아들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흐릿한 글씨로 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은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헤롯의 그 왕위는 누구에게 전달되게 되냐면, 계승되게 되냐면은 세 아들, 살아남은 세 아들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에게 이 헤롯의 왕위가 내려가게 되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유대 땅이 이 세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그리고 빌립 2세는 저 이두레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은 헤롯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로디아라는 사람입니다. 헤로디아,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며 또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헤롯 가문은 복잡한 혈연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나중에 세 아들들의 나중에 권력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즉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그렇지만 그 전도에 응하지 못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로 그렇게 헤롯 가문의 계보는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헤롯 가문의 계보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분할입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하스몬 왕가는 지역이 이제 분할당하게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영토가 확장되었는데 그 영토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할이 되게 되죠.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저 빨간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저 영토들이 바로 하스몬 왕가의 최대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이 지역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맨 처음 어떻게 찢어 놓느냐 하면은 이 서쪽에 지중해 해안 연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분리 독립시켜 버립니다. 즉 자치권을 주고 로마화를 시켜 버리죠. 그리고 또 어디를 분리 독립시키냐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 데가볼리 지역, 초록색 지역, 데카폴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헬라화시키고 로마화시키면서 분리 독립시키고 자치권을 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분립시키냐 하면은 사마리아 땅, 이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점령돼 갖고 강하게 통치를 받았던 사마리아 땅을 분리시키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쪽 북쪽에 있는 초록색 땅, 보라색 땅 이두메 지역으로 분리를 하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이 남아 있는 땅은 세 군데이죠.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호스 서편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 통상적으로 갈릴리 하면 바로 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저쪽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아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국한되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많은 변화를 겪게 됐죠. 자, 이 땅들의 이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유대 지역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산지를 바로 유대 지역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바로 베레아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그 베레아 땅 북쪽에 위치한 곳이 데가볼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두레라고 하면은 그 데가볼리 북쪽에 있는 땅이 이두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레아와 데가볼리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 지역, 즉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갈릴리 지역은 이쪽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평야 지대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할되어서 유대 민족은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특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이후로, 바벨론 이후로 계속된 유대인의 특권이 있죠. 바로 종교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종교적인 특권이 계속됩니다. 또 알렉산더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종교적인 특권들이 계속되어져 내려오게 되죠. 이 로마의 통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특권, 유대인의 특권이 그대로 보장되어서 내려옵니다. 더욱이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 때 계속되었던 특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상인들과 동등한 상업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스 상인들과 동등한 상업권을 보장받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대 민족의 자발적인 디아스포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서 유대 민족들이 전 세계로, 제국으로 붙잡혀가면서 흩어져 나갑니다. 아수르 시대 때는 저기 수산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지역과 애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가 들어서면서 헬라의 각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거나 유대인들을 퍼뜨립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상업적 특권을 줬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기 위해 지중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로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계속되어진 특권이, 이 상업적인 특권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고 씨앗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민족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